여보, 뭐 생각해?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응, 그냥 옛날 생각.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53세 이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남편과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19년 전 34살의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행복했다고 믿었죠. 유년 시절 제 삶은 불우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8살 때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 집과 아빠 집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방 안에만 계셨고 아빠는 술에 의존했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학교에선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놀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은지야, 너네 집 진짜 가난하다며? 은지 엄마 미쳤다며? 정신병원 다닌대. 아이들의 놀림에 저는 주먹을 쥐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턴 절친 수지와 함께 방황했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집엔 들어가기 싫어서 PC방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귀를 찢고 손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정신 차리자. 저는 공장 일을 하면서도 야간 대학에 등록했고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했습니다. 4년 후 졸업장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은 회사의 사무직을 얻었죠. 그곳에서 정균을 만났습니다.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균은 제 과거를 들어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줬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공원에 가고 아이들이 엄마 하고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가족이구나. 내 집이구나. 평생 갈망했던 보금자리가 드디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에 누운 정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게 꿈이 아니길. 하지만 그것이 정말 꿈이었다는 걸, 아니 악몽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은지야, 나 갈 데가 없어. 1년 만에 연락이 온 수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나타난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귀던 남자가 임신 소식 듣자마자 연락 끊었어. 부모님도 나 쫓아냈고 저는 수지를 보며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갈 곳 없이 떠돌던 그 시절이요. 우리 집에서 지내. 출산할 때까지. 은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정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은지야, 다른 사람 집에 들이는 건 좀. 왜? 내 친구잖아. 우리 여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불편할 것 같아서. 며칠만이야. 제발. 정규는 입술을 깨물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뭐가 그렇게 싫은 거야? 저는 의아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수지가 집에 온 후 저는 정성껏 그녀를 돌봤습니다. 몸조리에 좋다는 음식을 해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녔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은지야, 너 같은 친구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정규는 점점 더 수지를 멀리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듯 자꾸 외출을 했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박혀 있었죠. 왜 저렇게 불편해하지? 그리고 드디어 수지의 진통이 시작되던 날 밤, 저는 급히 수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은지야, 아파. 너무 아파.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저는 수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 작고 예쁜 여자 아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지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고 저는 아기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참 예쁘네. 출산 후 저는 수지와 아기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산후조리를 시켜줬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중 수유도 도와줬죠. 하지만 정규는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자, 우리 공주님 목욕해볼까? 출산 2주 후 저는 수지의 아기를 욕조에서 조심스럽게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보드라운 피부, 모든 게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아기의 목을 닦다가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응? 목 뒤쪽 특이하게 튀어나온 뼈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설마 그 뼈는 제 큰아들 준호에게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목뼈가 좀 특이하게 튀어나와 있네요. 유전적인 거예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 같은데 건강엔 전혀 문제 없어요. 정균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목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냥 비슷한 거겠지. 하지만 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수건으로 감싸고 저는 수지에게 건넸습니다. 수지야, 아기 다 씻겼어. 고마워, 은지야.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겐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정균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화면을 열자마자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수지와의 대화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메시지 복구 프로그램을 깔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균 오늘 밤에 볼 수 있어? 수지 은지가 집에 있는데 어떡해. 정균 회사 회식 핑계 대면 돼. 호텔 예약해놨어. 수지 미안해. 은지한테 너무 미안한데. 정균 들킬 일 없어. 은지는 아무것도 몰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년 전 수지가 연락을 끊었던 바로 그 시기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진아, 임신한 것 같아. 정균 뭐? 지우는 거 알지? 수지 못 지워. 너무 늦었어. 어떡해. 정균 내가 어떻게 책임져? 은지랑 애들 있잖아. 알아서 해. 수지 정균 씨. 제발. 정균 연락하지 마. 번호 바꿀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화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회사 후배 미연, 동네 카페 직원 지혜, 심지어 제 대학 동기였던 현주까지. 정균 오늘 우리 집 올래? 은지 애들 데리고 친정 간대. 미연 오빠,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정균 걱정 마. 은지는 눈치도 없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입을 막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따뜻한 보금자리, 제 인생 처음으로 가졌던 안전한 공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바보였구나. 여보, 커피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정균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응, 고마워. 정균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제가 어젯밤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 더러운 인간. 하지만 저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 알았어. 준비해 놓을게. 정규는 넥타이를 매며 출근했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침착해. 지금 터뜨리면 안 돼. 그날부터 저는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정균이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하고 물었으며
잠자리에 들 땐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수지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수지야, 미역국 더 먹을래? 아니, 충분해.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제 웃는 얼굴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수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냉철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프린트하고 정균의 통장 거래 내역을 USB에 저장하고 호텔 예약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수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정균의 거짓말을 일일이 메모했죠. 이혼할 거야. 하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낼 거야.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아내였고 헌신적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제 서랍 속엔 두툼한 증거 파일이 쌓여갔죠. 어느 저녁 저는 일부러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집 근처 카페에 숨어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정균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균은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지가 유모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역시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 응, 재밌었어. 그날 밤 정규는 평소처럼 제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 정균과 수지가 몰래 통화하는 장면을 엿듣게 됐습니다. 은지가 너무 잘해줘서 미안해. 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차피 은지는 아무것도 몰라. 평생 모를 거야. 정균의 대답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모를 거라고? 두고 봐.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제가 준비한 파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정균의 회사로 이혼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저녁 7시 정균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지야, 이게 무슨...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정균 앞에 A4 용지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수지랑 미연이랑 지혜랑 현주랑 한 짓들 전부 다. 정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지야,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호텔 예약 문자도 오해야? 수지 아기 목에 있는 그 뼈도 오해야? 그건 준호랑 똑같은 목뼈. 너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적 특징. 유전자 검사 결과도 여기 있어.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정균 앞에 내밀었습니다. 99.9% 부녀관계 확률.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10년 동안 정신이 나갔었다고? 여러 여자랑? 정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잘할게. 제발, 비켜. 저는 정균을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수지는 아기를 안은 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짐 싸. 오늘 안에 나가. 뭐? 왜 갑자기? 이 아기 아빠에 대해서 너 뭐 할 말 없어?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 남편이잖아. 아니,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사람.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학창 시절부터 여태까지 우정이 이렇게 가벼웠어?
나도 힘들었어. 갈 곳이 없었고, 정균 씨가 위로해줘서, 위로? 친구 남편이 위로해줘서 같이 잤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날 밤 저는 양가 부모님께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지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친정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하신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지야, 잘했어. 그런 놈하고 살 필요 없어. 2주 후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의 60%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정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을 믿었던 내 자신한테. 작은 빌라로 이사한 첫날 밤, 아이들은 엄마 옆에 붙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8살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다른 곳에 살기로 했어. 우리 잘못이야? 아니야. 엄마랑 아빠 문제야. 너희 잘못 아니야.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밤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회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엔 작은 프리랜서 세무 업무를 받았고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저축했죠. 2년 후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엄마, 축하해. 준호와 민준이가 손수 만든 축하 카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회사 동료 선영 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같이 세무사무소 차려보는 거 어때? 저 같은 사람이요? 너 실력 좋잖아. 나는 경력 있고, 우리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사업을 한다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작은 사무실을 얻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선회계사무소. 저와 선영 언니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초반 6개월은 수입이 거의 없었고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관리비도 밀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했나?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좀 쉬셔야 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혼자서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 했나 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지. 퇴원 후 저는 조금 느긋해졌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기로 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지인의 소개로 중견기업 세무 컨설팅 계약을 따냈습니다. 은지 씨 보고서 정말 꼼꼼하네요. 장기 계약으로 가시죠. 그날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쏜다. 치킨 먹자. 와, 엄마 최고. 작은 성공이었지만 제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은지 씨, 이번 프로젝트도 잘 부탁드려요.
43세가 된 저는 이제 직원 15명을 둔 탄탄한 세무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은 빌딩 3층 전체를 쓰는 회사로 성장했고 두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죠. 어느 토요일 건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잘 빗어넘긴 머리, 지적인 인상, 차분한 목소리. 건축가세요? 네, 강민우라고 합니다. 세무사님이신가요? 네, 이은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후 커피를 마시고 다음 주엔 식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엔 전시회를 함께 갔습니다.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지 씨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혼자 아이 키우며 사업 일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민우 씨도 힘드셨겠네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우는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우했던 유년 시절도 전 남편의 배신도 혼자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줬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화려한 약속도 과한 애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를 존중해주고 제 선택을 믿어줬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정균을 마주쳤습니다. 초라한 점퍼, 구겨진 바지, 수척한 얼굴.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은지야. 정균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 그래.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정균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재취업도 안 되고 혼자 살아. 그렇구나. 너는 정말 잘 됐구나. 소문 들었어. 사업 크게 한다며? 응. 정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지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럼 잘 지내. 은지야. 정균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카페에서 수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수지 역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죠. 은지야, 수지야, 나 그때 정말 미안했어. 변명의 여지도 없어? 그래, 나 정균 씨랑도 헤어졌어. 서로 믿을 수가 없더라. 혼자 애 키우며 살아. 수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이. 저는 수지 옆에 앉은 아이를 봤습니다. 무릎엔 때가 묻어 있었고 옷은 낡아 있었습니다. 수지야. 응? 내 딸 잘 키워.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 은지야. 힘들면 연락해. 도움이 될 순 없지만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여보, 산책 갈까?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좋아. 그로부터 10년이 더 흐른 지금 저는 53세입니다. 민우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9년째가 되었죠.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고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그 사람들 후회하고 있을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 응,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민우는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19년을 떠올렸습니다. 34살의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지만 사실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늘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두 아들은 사회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았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물려줬으며 저는 이제 후배 창업자들을 돕는 멘토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민우와의 평범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 된장찌개? 또? 어제도 먹었잖아. 그래도 내가 끓인 게 제일 맛있어. 이런 평범한 대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일상. 집에 돌아와 저는 벽에 걸린 낡은 야간 대학 졸업장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노동자였던 20살의 제가 밤을 새워 공부하며 따낸 그 졸업장.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민우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뭐가?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한테. 민우는 미소 지으며 제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라는 것. 진짜 사랑은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데서 온다는 것을.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보금자리구나. 은지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세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지 씨 같은 용기와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